본인 차량으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근로자가 2차례 헌법 불합치 결정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박주희 변호사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출퇴근길 교통사고 이 사건부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이게 업무상 재해로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사건을 보려면 이 경위는 사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줄여서 산재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산재법이 2017년 10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사고가 나야지만 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 9월에 헌법재판소는 그 자가용을 운전한다든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가 사고를 나는 경우에는 산재를 보지 않는 산재법이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가용을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에도 이제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산재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만 개정산재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칙을 붙여놓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재 불합치 결정 이후인 2017년 11월에 한 근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을 하는데 네. 공단은 이거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개정산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9월에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있는 이제 통상적인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 불합치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의 쟁점은 결국에는 산재법이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것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였는데 물론 2017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이긴 하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차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구제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좀 판단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네, 그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보면요.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타는 것처럼 사업주가 관리하는 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나 자가용을 타다가 사고 난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네.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서 보장을 받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가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평등권 침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취지를 비추어 보면은 소급 적용 대상 같은 경우도 임의로 2018년 1일 이후의 사건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사건인지에 대해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있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개정산재법을 적용하는 거는 이 또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평등권 침해로 본 것입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개정이 되면은 보통 소급 적용은 잘 하지 않는 걸로 보통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 헌법 불합치라는 네. 거는 결국에는 이 취지가 위헌적인 요소는 있지만 바로 이 법률 규정 같은 경우를 무효를 시켜버리면은 이제 좀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서 소급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입법을 하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건데 네. 사실 취지를 자체를 보면은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을 하는 취지도 다양한데 네. 뭐 사실관계가 변했다라든지 네. 아니면 예전과 지금이 좀 시대가 흘러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차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런 규정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재법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산재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어떤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자녀의 등하교를 챙긴다라든지 뭐 장을보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인정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인정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혹시 또 부작용은 없는 겁니까? 네, 그 산재법에는 뭐 산재 보호 기금을 좀 약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책임
다른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뭐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서 갑자기 출퇴근 경로를 이탈을 한 경우에는 이거는 통상의 출근 중에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고 또 네. 외근이 많은 직종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경로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중 사고라고 해도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런 예외 조항도 분명히 있어서 네. 산재법상 약간 산재 기금을 이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서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구나 산재보험법 같은 경우는 그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나 뭐 그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관계없이 모두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사업주의 부담을 너무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주제를 바꿔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이제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회사 돈을 비자금 명목으로 횡령을 하고 또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이제 대납을 하게 해서 뇌물을 수수했다. 그리고 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고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2018년 4월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되었던 게 이제 다스의 BBK에 대한 미국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삼성 측에 대납을 시켜서 뇌물을 수수한 거 아니냐라는 이 혐의였는데요. 검찰은 약 68억 원 정도를 뇌물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줄곧 이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는 68억 원 중에 61억 원을 뇌물 수수액으로 인정을 했고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50억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8년 10월에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약 1년 2개월 정도의 공방 끝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8일에 이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의 최종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어떤 혐의가 추가가 된 겁니까? 네, 항소심 진행 중에 지난 6월이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삼성 측한테 받은 이 뇌물이 51억 원이 더 있다고 해서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다스의 소송을 대리했던 미국 로펌 측이 삼성에 청구했던 인보이스가 발견이 된 건데요. 거기서 이제 51억 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또 추가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했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51억에서 그 119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물 수수액이 상향이 됨에 따라서 1심에서는 검찰이 20년을 구형을 해서 15년이 인정이 됐는데 네. 이 8일 날 있을 최종 구형에서도 검찰의 구형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네, 이제 오는 8일에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2심 선고가 이제 2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1심 때는 이게 기소 후에 6개월 만에 이 선고가 났었는데 지금 항소심은 거의 14개월, 그러니까 1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 전 대통령이 혐의가 많기도 해서요.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증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할 증인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증인 중에 한 명은 7번이나 불출석할 정도로 계속 불출석해서 재판을 이렇게 공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소심 진행 중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이 공소장 변경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에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혐의가 늘어나면 그만큼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뭐 예정되어 있던 기일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금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된 계기인 그 미국 로펌이 삼성 측에 청구한 인보이스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건 사본이고 실제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네. 검찰이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로펌 측에 이러한 청구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 조회가
지난 11월 정도에 이제 회신이 오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이 좀 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유재수 전 부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이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검찰 측은 상당히 좀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또 검찰은 어떤 증거를 지금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유 전 부시장 측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강남의 오피스텔의 월세를 대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항공권을 대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동생의 취업을 청탁을 하는 것처럼 약 한 4,950만 원 정도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12월에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서 이 유 전 시장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유 전 부시장이 사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발단이 된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본인의 어떤 감찰을 좀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과정이 드러날지 그 부분이 지금 관심인데, 일단 조국 전 장관도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께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이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였는지를 가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감찰 중단하는 데 있어서 정권 실세들의 압력 전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감찰 중단한 시점에 이 조 전 장관 측이 파악한 이 유 전 부시장의 이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이 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 측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핸드폰 사용 내역 그리고 메시지를 포렌식한 이 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유 전 시장이 본인의 이제 감찰을 무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권 실세한테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가 그러한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정권 실세한테 왔던 연락이 민정수석실로 연결이 되는지 네. 이 흐름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혐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됐었고요. 그때 네. 잠깐 주춤하는가 싶었던 검찰, 다시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또 추가로 소환 조사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윗선을 향한 수사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강 수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구나 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정권 실세로부터 이 청탁 전화를 받았다라고 지목되기도 하고, 또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다 직접 전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감찰 중단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과 백 비서관 그리고 본인이 3명이 같이 합의해가지고 결정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백 비서관도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범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 비서관의 진술이 굉장히 조 전 장관과의 감찰 무마 의혹에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보강 수사가 필요한 만큼 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재판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